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란 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그의 발언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빨라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에 집중 진단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할까요?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가끔 얘기하는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란 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어제 처음 나왔는데요. 좀 아주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0.5%란 말, 빅스텝이란 말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본다면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 기조적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비 스텝 룰이 원칙입니다.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조금씩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거나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변화를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엄포를 놓다 보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각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빅스텝,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또 앞으로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통화정책 기조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국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은 어떤 동행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빅스텝 기조로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금 빅스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심각하거나 할 경우란다면 빅스텝이라는 것을 우리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선제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우리 한국은행 총재에서 나오지 않다가 처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거야? 이렇게 시장이 좀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총재의 정확한 이 워딩 발언과 그 의미를 어떻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김광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제부총리와 오찬 간담회 내용을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빅스텝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와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5월 초에 50bp를 인상하고 그 당시에 제롬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75bp는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앞서 나간 거다. 그 이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미국 쪽의 금융시장에서 75bp 두 번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차피 올려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올려가지고 이거를 그 기대에 맞게 즉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그러면 50bp는 확실한가 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50bp를 두 번 6월에 있고 7월이 있는데 두 번 다 50bp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3개월 동안에 150bp를 인상하는 셈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내외 금리 차라든지 기준금리 역전 현상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금리 인상 금통위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은 7월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7월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그런 50bp 같은 빅스텝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0.5%포인트를 두 번 인상하면
그러니까 6월과 7월 연준 회의가 있으면 최고 금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얼마나 높아지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 우리 그래프를 같이 영상을 통해서 띄워주시면 더 도움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1.75% 아닙니까? 1.5%죠. 예, 1.5% 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최고치로 봤을 때 1.0 상단 기준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우리나라 만약에 가만히 있고 네. 미국만 2번 빅스텝을 한다. 6, 7월 2번 예. 올린다면 그렇게 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베이비 스텝만 한다. 0.25%포인트만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는 현상. 그러네요. 1.75와 2 이렇게 되니까 예.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께 역전이 되거나 똑같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네요. 우리나라도 같은 금통위 회의 때 같은 수준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미국이 계속 빅스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는 2번의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미국이 2번 빅스텝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1번 빅스텝한다. 그러면 이제 같은 기준금리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국은행이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안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2번 하고 네, 미국은 빅스텝 2번 하면 네, 7월에 같아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금리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아지거나 또는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납니까? 예,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대내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 채권을 왜 사? 차라리 미국 채권을 사지? 더 안전한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다 팔아버리고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달러로 전환한 다음에 미국 국채를 살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자본 유출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이 아니더라도 지난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자본 유출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대내외 금리 차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본 유출 가능성은 커지는데 역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네, 정말 빠져나간 적도 있고 예. 아닌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정말 강달러 현상이 나올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네. 보통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대략 한 6개월 정도 예.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다 강달러 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예. 말 그대로 강달러 현상이 나온 적도 있고 약달러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를 해보면 예.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근데 다른 나라도 같은 속도로 유지를 할 경우 예. 그리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같은 속도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도 높게 빅스텝을 하고 우리나라는 여건상 같이 그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온다라는 기존 역사들 한 4번에 걸친 역사랑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자금 이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이 뭐냐면 자금 이탈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우리나라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든가 코스피에 추가적인 급락이 있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역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는지를 따져볼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자금 이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점이 되게 고려하는 그 요소는 분명 물가 상승률일 겁니다. 물가 상승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표이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실업률 이런 지표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재미있게도 지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지난 4월 달에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 4%입니다. 4%나 예, 됩니까?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7.7%예요. 네. 이건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이고요. 예. 이거 말고도 최근 3, 4월 물가 상승률 기조만 봐도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것인데 근데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미국은 강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강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해야 될 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게 경기인데요. 예. 미국 경제 성장률과 한국 경제 성장률과 예. 그 전망치가 비슷합니다. 22년 전망치가. 근데 미국 경제라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 경제 대국,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좀 예. 낮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성장세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인데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경기가 어떻게 되면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면 애써 나름 회복시켰던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닐까? 우리 한국 경제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 이렇게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초입에 해당하는 경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인상하기도 예. 유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경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실장님 그러니까 빅스텝의 필요성이 경제,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우리는 좀 높지 않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낮다. 네. 우리 주현수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금리 역전 현상만을 걱정해서 빅스텝 우리 한국은행도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 뭐 이런 거 동향할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경제가 확실히 리세션이 오는 즉 경기 둔화가 오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대내외 금리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내외 금리 이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해가지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환율.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미국 달러와 기준의 실질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기준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에서도 이쪽에서 플러스 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강달러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강달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반대쪽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한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이외에도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쪽이 지금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를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 유지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의 특성상 당분간은 강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돈이 있다는 빠져나간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자본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먼 옛날의 공포 뭐 아시아 외환위기라든지 뭐 IMF 사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균형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본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기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강세 요인을 보이는 여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또 강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죠. 대내 금리차 이야기를 하면서 예. 환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그 발언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꺼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환율을 의식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창용 총재의 금리 인상, 빅스텝 가능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그럴까요? 근데 외환 거래자, 그러니까 외환 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향을 봅니다. 미쳤을까요? 절대 빅스텝 없다라고 생각할 때랑 빅스텝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랑 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 예. 달러 환율과 연동시켜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또 물가 상승률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런가요? 강달러 현상은 우리나라 워낙에 원자재 수입국이잖아요. 예. 근데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철, 비철, 금속, 최근에는 식료품 원자재예요. 예. 제가 얼마 전 칼럼 주제로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가 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식료품과 원자재의 슈퍼 예. 스파이크. 특히 식료품 가격이 곡물이죠. 예. 주로 대두, 콩, 옥수수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추세는 23년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전쟁이 오늘 즉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소위 파종이라고 할까요? 예. 씨 뿌리는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씨를 실제 못 뿌렸기 경작지가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밀 수확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밀 생산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세계 원유 생산량 2위국이지만 예. 밀 생산국이고요. 예. 우크라이나도 여기 국기가 이렇게 곡창지대를 뜻해요. 밑에가 그 황금색이잖아요. 네. 그렇게 밀 생산국입니다. 해바라기 씨유를 공급하는 1위 국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로부터도 식료품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와중에 식량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자기네 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렇죠.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예요. 예. 근데 또 엊그저께 인도에서 우리는 또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 막겠다. 예. 그러니까 제한하겠다. 식량 자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함으로써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가를 먼저 잡겠다는 행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식량 보호 무역주의로 치닫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계속 만듭니다. 근데 고환율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그것을 사오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이 원자재 가격에 또 다른 물가 상승세를 우리는 잡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또 감안하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변수를 무시 못하고 이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는 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는 뭐 물가 안정 동시에 단순히 이제 물가를 잡고 또는 환율 안정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를 네. 의식한 발언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신대요. 여튼 오늘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274원인데. 이창용 총재 발언이 있고 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자료를 하나 냈는데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때문에 빅스텝을 밟을 필요 없다. 아주 상당히 강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주 교수님 혹시 그 KDI 주장의 근거 평가 어떻게 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경제학 이론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일반 균형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보냐면은 예. 그 수식들이 있고 이거에다가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이 경제의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쪽에다가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갔을 경우, 같이 따라갔을 경우, 아니면 같이 안 따라갔을 경우 미국처럼 이렇게 두 똑같이 가지를 빅스텝을 밟을 경우 안 밟을 경우. 네, 그런 어떻게 식으로 차이가 이제 났어요?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 관련 연구 자료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실제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예, 왜냐하면은 모형이라는 거는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KDI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환율이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부의 효과라든지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뭐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덜 소비해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모형은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제한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게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이가 되는데라고 보면은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환율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거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효과로 명목 변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환율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형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그거를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해놓고 이론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은 그 어떤 논거냐 하면은 변동 환율제가 왜 좋은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튼 뭐 KDI가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이 모델에 기초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어쨌든 KDI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어떤 정성적인 표현을 제가 좀 해봐드린다면 물가 상승 압력을 잡고자 경기 회복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 높은 거 맞습니다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고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의 빅스텝 발언에 대해서 뭐 반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경기 둔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견제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을 용인해도 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인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려하는 그 위험 요인이 보통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이게 순식간에 이탈하게 되면 외환 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항상 그걸 염두하는데 사실 외환 위기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충분히 많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외채 중에 단기 외채가 있고 장기 외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 외채 비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가도 견딜만 하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설명드리면 그 기준금리 한미 추이를 잠깐 그래프를 제시해 주시면 한미 좀 기준금리 추이 좋겠는데요. 변화. 과거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낮았었던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2017, 18, 이 그래프가 다 보이진 않지만 17, 18, 19, 20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어요. 이때가 뭐 엄청난 위기였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러니까 2007년 전까지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 기준금리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좀 외환이 더 많이 우리 한국으로 한다든가 없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세 시점이 전부 다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란 말이죠. 글로벌 크라이시스 바로 이전, 그 다음에 2020년 이전.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일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저래도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지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달 26일 지금 금통위 하잖아요. 그럼 빅스토는 그리고 그 다음에 7월에 있고 8월이 있는데 빅스텝 우리 밟아야 됩니까? 5월, 7월 어떻게 밟아야 될까요? 어떻게?
글쎄요.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더 올라갈 테니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 미리 좀 반영을 해줘라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지금 보수적인 해석일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50bp를 올려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이달에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5월 26일만큼은 시장이 기대하는 바대로 0.25%포인트를 인상하고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회의가 없고요. 한국은 7월 없고요. 14일 날 있죠. 예. 근데 미국보다 한 2주 정도 앞서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예. 27일에 미국. 있거든요. 예. 이토록 그 금통이나 FOMC 회의 일정을 따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1년에 8번이나 빅스텝 있는데. 하니까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는 중인데요. 어쨌든 26일에는 베이비 스텝이고요. 예. 그 6월 그리고 7월 초쯤 되면 예. 그때의 물가와 경기를 판단할 겁니다. 아,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 정책이 예.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잖아요. 예. 결국 경제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쯤 되면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요. 지금의 잡혀요? 공포 국면이 아닐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근거가 국제 유가도 2분기가 고점이고요.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 흐름이고요. 네. 또 달러 강세 기조도 지금보다 더 높은 환율이라기보다는 예. 지금의 고점에서 유지되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굉장히 극도로 높지만 또 예. 전쟁이 막 최근에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기화되는 것과 막 터져서 불안이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경제가 생물처럼 대응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뭐 7월 초쯤 되면 또 빅스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미국마저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빅스텝을 밟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 주현수 교수님. 7월에 빅스텝을 밟을지도 모르겠다. 이 투자자들 조금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올지. 지금 환율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면 환율 현재 수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높은 수준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물가를 생각하면 한국은행 정부 좀 직접적인 뭔가 좀 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환율에 개입한다라는 게 사실 좀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피지컬한 달러 자체가 그 시장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1, 2개월 정도와는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된다. 마침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곧 방한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 시급합니까? 통화 수업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현상은 예. 상시적인 통화 수업 체결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 직후에 통화 수업을 체결했고 예. 또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위급 시기에 통화 수업을 이제 한시적으로 체결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상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한 나라가 예. 세계 한 5개 권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영국, EU,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해야 될 만한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수합을 상시적으로 체결한다. 위급 시기도 아닌데 우리 팬데믹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2020년 2분기가 아니에요. 예.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상시적인 통화 수합을 미국이 체결해 줄 것이냐. 그것은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이번에 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요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하게 어디 할 것 같습니까? 한미수업 체결하자고?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이쪽에서 요청을 한다고 저쪽에서 받아줄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실장님 한미 동맹 말씀하셨지만 강화하고 막 그러는데 네, 안 해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죠. 캐나다, 영국, 일본, 22, 스위스예요.
그런 나라 급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국제 통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국제 통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화를 사용하는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합이 있는 거죠.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통화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단지 그 자금 유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합 체결해 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FRB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다면 예. 상시적인 통화 수합 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만약에 환율이 너무 높다든가 그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기 시에는 통화 수합을 체결합시다라는 그런 논의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상시적인 통화 수합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합니다. 통화 수합 정말 네.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관련 파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